당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변화했을까? 여러분, 당쟁을요, 이렇게 혹시 이건창의 당의 통략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은 붕당지쟁, 그러니까 붕당의 싸움, 요걸 거기서 준말을 따면은 붕당의 당, 지쟁의 쟁, 당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붕당이 서로 갈려서 싸우는 것이 당쟁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붕당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이게 뭐냐면요, 붕당은요,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벗의 무리를 붕당이라고 그래요. 쉽죠? 무리 붕, 그 다음에 벗당. 그래서 같은 스승, 여기 지금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누구예요? 퇴기 이황 선생. 얼마짜리 지폐에 있어요? 1,000원짜리 있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예요? 율곡 이이 선생. 율곡 이이 선생은 얼마짜리 지폐에 있어요? 5,000원. 그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영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세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화담 서경덕. 이게 누구예요? 그 좋아했던 여자 있었죠? 황진이. 잘하시네. 거기 3명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황진이. 예, 그 상대 아주 황진이가 존경했던 선배라고 그래요. 서경덕. 자, 어때? 이 사람들 이 조선의 성리학의 최고봉들이죠. 자, 이런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무리,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스승의 문화생들이에요. 문화생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붕당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학파적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박사인데 제 지도교수가 계세요. 지도교수한테 논문 지도 받은 학생들은 다 이 지도교수 말을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학파가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파적 성격 플러스 붕당이니까 정파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붕당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붕당은 이 학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스승을 잘 봐야 돼요. 스승의 성향이 그 붕당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성향에 따라서 붕당의 이념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스승이 보수적이면 그 밑에 붕당도 보수적으로 가고요, 스승이 진보적이면 그 밑에 붕당도 진보적으로 갑니다. 스승이 개혁적이면 그 밑에 붕당도 개혁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을 잘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당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 그 붕당의 형성을 보죠. 붕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앞에서 조선조 전기에 4대 사화를 거치잖아요. 그렇게 사약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세력을 더 넓혀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선조 때 와서 사림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완전히 사라져요. 델리트가 돼요. 그래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드디어 문치주의가 확립이 돼요. 여러분, 문치주의가 뭔지 아세요? 유교적 교양을 가진 그런 선비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문치주의라고 해요. 양반 중에서 문관이 정치 참여를 중심적으로 하겠어요? 무관이 하겠어요? 문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요, 이 문치주의에서는 능력이 뛰어나면은 크게 중용하고 발탁이 돼요. 그리고 문치주의에서는 도덕성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리학 자체가 도덕 수양서이기 때문에 군자가 돼야지 소인들은 정치에 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여기서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구열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붕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성공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학습에 신념을 가지고 나와서 공부하시잖아요. 이것도 조선시대 이런 살림의 문화, 공부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향학열이 제일 세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교육은 대한민국에 물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만큼 교육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치주의가 확립되고요. 그때 선조가 딱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선비들, 사림 중에서 이 주요 관직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색 당파 싸움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사색 당파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사색 당파 뭡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동서남북이네 사색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뉘죠. 그리고 서인이 뭘로 나뉘어요? 노른, 소른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남인, 북인, 노른, 소른, 이걸 사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색당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후자가 더 맞습니다. 동서남북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색당파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당에 색깔이 있어 없어요? 민주당은 무슨 색이에요? 파랑색.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녹색, 초록색.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다, 또 있다. 바른정당은 파란색이 아니고요, 하늘색 비슷하대,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노란색. 저는 정의당 당색은 아닙니다. 제가 노란색 입었다고, 넥타이 했다고. 정의당.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국민의당은 초록 넥타이를 많이 매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파란 넥타이 많이 매고, 그다음에 저기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많이 매잖아요. 예, 당색을 나타내서 그런가 봐요. 예. 이렇게 현대 정치하고 연결시키니까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선조 때부터 본격적인 당쟁이 시작되는데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조입니다. 예, 선조 때 당제. 이때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발생해요. 자, 그럼 왜 발생했을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조전랑이라는 그 직책의 인사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척신정치 잔재 척결 문제로 또 이렇게 동인 서인이 나뉘어요. 자, 그러면 이조전랑이 무슨 자리인데 왜 싸울까요? 이조전랑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있죠? 그 밑에 행정관, 한 4급 정도 되는 행정관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조 전랑은 정랑이 있고 좌랑이 있는데 정 5품, 6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조 전랑이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인사 특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이조 전랑은요, 첫 번째로 인사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청권. 그게 뭐냐면요, 자기 후임자는 자기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자청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청권. 이게 뭐냐면요, 청요직, 아주 맑은 주요한 보직이라는 뜻에서 청요직 그러는데, 청요직의 3사 중에서 당하관, 그러니까 정삼품 이하 관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언론 3사의 당하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낭청권. 낭청권은요, 조선시대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관직에 나가는데, 이주전랑이 마음 먹으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청거를 통해서 관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조선시대 절대 왕정의 임금과 똑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왜 이렇게 이주전랑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청요직 3사의 당하관 얘기를 했는데요. 청요직에 추천이 되면 그 사람은요,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신분도 좋고 그리고 평판도 좋은 사람을 청유직에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주 전랑이 청유직, 그러니까 언론 3사에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언론 3사를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이주 전랑이 언론 3사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전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주 전랑이 한마디 오더를 딱 내리면요, 언론 3사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시죠? 사극에서 봤죠? 그렇게 또 대모를 막 다 해요. 그러니까 이주 전랑 자리가 핵심 요직에 자기 파 사람, 좌파 사람들을 임명해서 포스터마다 두기 쉬운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조선조는요, 이주 판서 갖고 싸우지 않고요, 이주 전랑 자리 놓고 싸웠어요. 판서는 힘이 없어. 그리고 정승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주 전랑 갖고 싸웠어요. 왜 싸우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주 전랑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누가 대립하냐면요, 재밌습니다. 누가 대립하냐면 여러분 김효원과 심의겸 들어봤어요? 이 당시에 김효원이 이주 전랑에 추천이 됐어요. 근데 심의겸이 김효원은 앞에 보니까 척신 어떤 대감댁에 가서 기숙을 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이 이주 전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김효원이 자기 후임을 추천해야 되는데 심의겸이 자기 동생 심춘겸을 추천을 했어. 그러면 이제 김효원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자기를 이렇게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가 심의겸도 척신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죠. 그래서 이게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김효원을 왜 동인이라고 부르고 심의겸을 왜 서인이라고 불렸냐면요, 김효원은 동대문에 살았대. 동대문 근처에. 쉽죠? 자, 동인. 그러면 심의겸은 어디 살았어요? 서대문 근처. 잘하시네.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둘을 아시네요.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김효원은요, 동인인데 이왕 퇴계이왕이 있죠, 아까 위대한 성리학자죠. 그 퇴계이왕 선생,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 그다음에 서경덕의 학풍을 계승했고요. 주로 이게 재밌어요. 학연, 지연, 혈연이 같이 가요. 주로 영남 지방, 경상도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동인은. 자, 그러면 이제 서인 볼까요? 서인은 어떻게 돼요? 심의겸, 이게 주로 율곡 이이하고 성훈 선생의 제자들인데 그 사상을 계승하고 있죠. 근데 주로 기후 지방. 기후가 어디예요? 경기도니까 수도권. 그다음에 호를 호남이라고 보면 안 돼요. 호서지방. 그러니까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기후 지방,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권에 근거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서인이 이주 전랑 인사 문제로 대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신임을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론이라고 요즘에 말하면 여론이에요. 사림들의 여론을 얻으면은 거기서 저희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 전랑이 특히 언론 3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척신정치의 잔재 척결 문제로 분화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신문 보면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적폐청산이잖아요. 그 당시 사림 선비들이 생각했던 적폐,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가 뭔지 아세요? 척신정치 척결. 그러니까 왕의 친척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요즘에 국회에 가니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친인척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 몇 년도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으로 보좌관을 임용한 경우 해가지고 쭉 있던데 올해에는 가보니까 한 명도 없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친인척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그 시대적 과제가 이 척신을 척결하는 거. 지금 적폐청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뭔가 좀 이런 적폐나 구시대의 그런 잔재를 좀 척결하고 싶어 해요. 예. 이렇게 현대 정치하고 연관시키니까 재미있죠? 자, 그래서 척신 정치의 잔재 척결 문제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왜 분할하냐면요. 자, 동인 볼까요? 동인은 선조 시대 때 새롭게 등용된 신진사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서인은 기성사림. 선조 앞선 데가 명종이에요. 명종 때 이미 중앙정계에 발을 들여놓고 척신들과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친하지. 왜냐면은 전임 왕 때에 자기가 벌써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척신들이 중심했잖아요. 척신들하고 친해. 자, 친한 사람들이 척신을 척결하자고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신진사림들은 강경파예요. 근데 반면에 서인 기성사림들은 온건파예요. 그래서 척신정기 정치 척결에 적극적입니다. 동인들은. 서인들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동인이 개혁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서인은 약간 좀 보수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죠? 네. 자, 그럼 동인 서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동인이 하는데요. 또 동인이 북인하고 남인으로 또 분당이 돼요. 분당하니까 성남시 분당구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분당, 그 분당 아닙니다. 예, 나뉜다 이겁니다. 서로 대립한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대립이 되냐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기축옥사. 뭐냐면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들어봤어요? 정여립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건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자, 기축옥사부터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정여립은 개혁적인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율곡 이이 선생이 동인이에요, 서인이에요? 서인이죠. 서인은 개혁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야. 근데 율곡 이이 선생님은 서인에 든 이유가 있어요. 동인으로 다 몰려가니까 율곡 이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분이 개혁파거든요. 근데 나도 동인과 성향이 마찬가지지만 동인으로 몰리면 이게 한 당이 절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서인으로 가겠다 하고 자기 문화상들을 데리고 서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여립이 생각할 때, 정여립도 성향이 개혁적이거든요. 나는 동인 가고 싶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붕당이라는 게 스승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완전히 거기는 완전히 배신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여립이 일단은 따라갔어. 일시적으로 순종을 했죠. 근데 율곡 이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여립이 나는 역시 개혁적이라 동인하고 맞아 하고 서인에서 탈당해서 동인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당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철새 정치인이라고 싫어하잖아요. 저 때도 서인들한테는 이 정여립이 공공의 적이 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정여립이 은퇴를 하고요,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이었대. 혹시 전라북도 진안 있어요? 없어요? 네. 전라북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는데 전라북도 진안에 가서 대동계를 조직했어요. 대동계 들어봤죠? 그리고 거기서 혹시 왜구들이 침범하니까 그걸 막아야겠다 해서 향촌 뭐 규찰대 뭐 이렇게 비슷하게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가뜩이나 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서인 계통에서 정여립이 내려가가지고 군사훈련하는 거 보니까 모반을, 역모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러들여 압송하라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정여립은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자살을 해요. 예. 저기 진안 죽도에서 자살을 하는데 여기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특별검사 아시죠? 특별검사,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검사로 추국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정철했어요. 정철 알아요?
송강정철, 뭐 사미인곡, 송미인곡 아주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주 선비 있었죠. 그죠? 정철이 추관을 맡았어. 자, 그래서 특별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서인 정철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동인들은 이제 개박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동인을 탄압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인이 어떻게 돼요? 송강정철 넘어오다. 그래갖고 이제 원한을 품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던 차에 정철이 그 선조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선조가 정비가 있었는데 조선조 정치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정비 밑에 후손이 왕이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선조는 그래도 아직 자기가 뭐 원기왕성하고 정력도 세고, 그런데 감히 뭐 세자를 세우자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서인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서인을 이걸 명분으로 해서 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분당이 됐는데요. 이 서인 정철에 대해서 치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게 다 죽여야 될 것인가, 서인들을, 아니면 좀 봐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자, 북인은 누구예요? 강경파. 다 죽여야 된다, 서인. 이렇게 얘기해요. 남인은 뭐예요? 온건파. 그래도 좀 봐줘야죠. 정철만 좀 이렇게 유배 보내고 나머지는 살려줍시다, 이렇게 온건정. 그래서 이제 이때 왜 그런가 봤냐면요, 조식하고 서경덕의 제자들이 북인 강경파인데요. 조식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칼을 찬 유학자 들어봤어요? 남명 조식. 아까 사진 봤죠? 부리부리하잖아요. 조식 문화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조식 선생은 굉장히 이게 강한 사람이야, 선비로서. 그러니까 조식 제자들은 다 강경해. 이번 기회에 서인을 싹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남인은 퇴계 이황 선생. 이황승이 누구예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황 선생이 점잖으세요. 그러지 말고 개정 문제가 있는 당사자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살려줍시다라고 하는 게 남인이 됐어.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재미있는 게, 제가 이 정감록이라는 책을 놨는데, 정감록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씨 다음에 정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비밀스러운 아주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저 책 때문에 정여립이 죽은 거야. 정여립이 모반한다, 정감록에 써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러겠죠? 이게 현대에도 영향을 줘서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정몽준 씨 대통령 나올 때, 정동영 씨 대통령 나올 때 정감록 얘기가 막 돌았어요. 정씨가 대통령이 왕이 된다. 그런데 안 됐죠. 아직은 정감록에 정씨 왕이 아직 안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근거로 써있던 게 정감록입니다. 선조 다음으로 광해군. 여러분 광해군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제일 많이 내세운 게 북인입니다. 그래서 북인 정권이 들어서는데요, 이 북인 정권이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뉘어요. 대북, 소북으로 분열됩니다. 왜 그러는가 한번 보죠. 자, 대북은요, 다음 왕으로서 광해군을 지지해요. 그리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즉위했어요? 광해군이 됐죠? 자, 그럼 광해군이 돼서 즉위를 했는데, 대북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다른 당파는 배제한다, 정치에서. 아주 강경책을 썼어요. 조식의 제자들이라 아주 강경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당파를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내세웠던 정책이 뭐예요? 중립외교. 자, 우리가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기 위해서는 중립해야 된다. 명나라도 사대해주고, 또 청나라가 되는 후금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돼요. 자, 그다음 광해군 때의 당정을 계속 볼게요. 북인하고요. 그다음에 서인 남인이 연합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요. 여러분 서인하고 남인이 그 반정 명분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사림은요. 사림 정치는 그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서 국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게 사림 정치였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당시도 그냥 명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리와 명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죠. 그 당시 명분은요. 서인 남인이 내세운 인주 반정의 명분입니다. 첫 번째 명분은요. 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에 붙으려고 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후금 외교를 놓고 붕당 간에 대립한 거죠. 이때 당시에 서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존명 사대,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존중하고 사대를 잘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정책 노선이었어요. 그런 명분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분은요. 폐모살제의 폐륜행위를 규탄했어요. 자, 이게 뭐냐. 의리 명분상 그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목대비를 어떻게 해요? 유폐하죠. 그리고 살제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어떻게 해요? 네, 저기 죽였죠. 아마 방에 유배를 보내서 방에 뭐 뜨겁게 해서 죽였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조로 넘어와요. 이제 인조 반정이 있었죠. 그래서 인조 반정의 주축 세력이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고요. 남인이 그 전국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전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 전국을 주도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뭐겠어요?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왜 광해군을 폐위시켰냐? 이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분 알다시피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다음을 보면요, 효종 때 이제 이 효종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소현세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복림대군이 있어요. 소현세자가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이고. 근데 소현세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외교 역량도 있고 장사꾼 기질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기억나겠지만 소현세자의 부인도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조선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병사예요. 죽었어요. 근데 독사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소현세자가 정치를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슬픈데 어쨌든 그렇게 죽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 됩니다. 근데 효종은 성격이 내성적이었대요. 청나라에 끌려가서도 외부인들하고는 절대 접촉을 안 했답니다.